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의 시선집중 김창옥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밤에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황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과 내일 황사가 전국에 걸쳐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면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3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니까 서울이 6.4도, 부산이 9.3도, 광주가 8.5도, 대전 8.5도,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군사 개입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죠. 그래서 리비아 사태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G7이 엔화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 모두 0.7%, 0.3% 정도 오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황사비가 올지도 모른다니까 주의하시고요.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토요일 아침 이 시각 해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상황 속보부터 알아볼까요? 예, 사용 후 해결료를 식히기 위한 사투가 밤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어제 낮에 이 도쿄 소방서에서 특수부대를 그쪽에다 파견을 했는데요. 네. 몇 시간 전에,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동안 자위대하고 도쿄전력이 하고 있던 탈수 작업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각 호기별로 얼마의 물이 남아있고 얼마가 물이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가장 많은 방사능을 뿜고 있는 3호기의 냉각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원 복구 작업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안타깝게도 이틀 넘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냉각 설비의 일부가 이미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전선 케이블을 발전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곧바로 이 냉각 설비를 가동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살수차로 물을 살포하면서 방사능 농도가 약간 줄었다는 소식도 있는 거 보면요. 예.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소강 것 상태라고 같아요. 해야 될까요? 그런 네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물질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방사능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미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이 방사선 수치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또 IAEA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요즘 며칠 사이에 이제 각 나라에서 원전 안전 문제 은폐했다 이런 소식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중서부 내륙 지방의 한 원전에서 비상사태 때 쓰는 냉각수 공급 펌프가 2008년 초부터 1년 반 동안 고장이 나 있었는데 원전 쪽에서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연합이라는 민간 핵 감시 기구가 폭로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확실하게 높아졌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리비아 사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하루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는 결의가 채택이 됐는데요. 네. 그 후로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개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 그리고 카다피 군대의 벵가지 공격을 중단하고 수도, 전기, 가스를 공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비아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외국의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하라.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서방에서 군사 공격에 나서기까지는 빨라도 2-3일 그리고 늦으면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카다피 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벵가지를 향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요. 서방 쪽의 이 군사 개입 준비보다 만약에 벵가지의 함락이 더 빨라진다면 안보리 조치가 별다른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그리고 리비아 사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멘 반정부 시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예멘 반정부 시위가 어제 금요기도회 후에 또 한 번 크게 있었는데요. 피해 금요일이다라고 부를 만큼 한꺼번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하고 친정부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대한테 총을 쏘면서 하루에 총 41명
그리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최대 50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멘 수도 사나에서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이런 참사가 났는데요. 살레 대통령이 결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어제자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시위가 있는 예멘 시위대 사망자가 전체적으로 2달 동안 다 해서 80명 정도인데 그 반수가 넘는 사망자가 어제 하루에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충돌을 한 거고 또 앞으로도 유혈 사태가 더 커질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미국의 여군 병사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배치될 경우에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군 병사들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5명인데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미군 자살률은 10만 명당 15명꼴로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특히 남성 병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쟁터에서 여군들이 어떤 고립감이나 소외감 이런 거를 느끼거나 아니면 또 자녀나 남편 이런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데다는 어떤 분노와 걱정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잠재적으로 공격 성향이 있는 남성들보다 예. 섬세한 감각을 소유한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은 타격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인가 그런 보네요. 모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참 좋은 생각을 진행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지금 한식, 일각일초가 급한 상황, 국제 현장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 리비아 소식을 오늘 이 참 좋은 생각 시간에 다뤄드립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소식. 프랑스 원자력위원회가 사태 해결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48시간 그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도 자위대 그리고 소방대가 물을 뿜고 있는 노력 총동원하고 있고 전력도 복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원전 사고 심각도를 한 단계 높였는데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물론 현재로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물을 여기저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자위대에도 물을 붓고 있고 지금 전력도 복구가 되고 이러면서 냉각 장치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전력이 공급됐다고 해서 모든 그 회로가 다시 복구되고 그리고 이 멈춰있던 전동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강진으로 여러 가지 회로 연결망 그리고 또 전동기 자체가 상당 부분 파손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거기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그 펌프와 같은 냉각제 계통이 작동을 한다 치더라도 이 앞에 일단 이 원자력 용기 또는 연료 저장소에 들어가는 배관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아마 연결 부위나 접합부 같은데 이게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설령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도 물이 들어가다가 그쪽으로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부위에는 그 닿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원자로 압력 용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당 기간 동안 노출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연료봉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 노심입니다. 원자로 안에 있는 중심 부위가 되겠는데요. 네. 이 정도 오랜 시간 그 노출되게 되면은 상당한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통 때와 달리 그 피복제가 산화를 하면서 수소가 나오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그 냉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열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원자론의 압력이 평소보다도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75기압인데 80기압, 90기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기가 공급이 되고 냉각 장치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냉각을 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단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그 원자로 압력 용기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이런 압력을 방출해주는 밸브가 있습니다. 안전 밸브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전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이게 듣지 않으면은 수동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초기 진압 과정이라면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방사성 물질이 다량 노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할 수가 있죠. 네. 일단 사람이 피폭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들어가서 네. 압력을 낮춰 놔야 일단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럭처 디스크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일정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절로 파열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여태까지 정황을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워낙 방사능 준위가 높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거는 아무리 물을 갖다가 그 원자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치더라도 압력 때문에 다시 그 물이 튕겨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도 일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일단 가장 우리에게 저기 좋은 소식은 일단 이런 정도의 방사성 낙진이 이제 공중을 타고 전해지려면 상당한 바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10km이 아니고 최소한 2 내지 3km 상공을 떠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뜨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현재로서 그 편서풍 영향이 있습니다. 네. 타는 거는 바람 방향 자체가 거의 동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반대 방향의 우리나라에 그것도 이제 1000km 이상 날아와 가지고 한 군데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떨어져서 그 피폭 즉 방사선 조사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편서풍 그러니까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나라에는 저기 좋은 요인이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지금 리비아 사태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부여를 해놓고 있는데요. 과연 리비아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 갈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의 서정민 교수 연결합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보리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의미가 국제 정치학적이나 전략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 지금 리비아에 발생하고 있는 인도적 재앙을 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상당히 큰 전환점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다피 정부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손에 꺾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은폐, 엄폐 지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가다피가 반군 세력을 계속해서 몰아왔었는데요. 이처럼 그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되면은 그 가다피의 공군력이 무력화되면서 반군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또한 그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그 가다피가 보유하고 있는 적지 않은 그 군사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비행 금지 구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비아의 방공 시스템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켜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방의 선제 군사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안보리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이렇게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다피 쪽에서 한 발 빼면서 말이죠.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외신에 의하면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겉으로는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일단 한 발 유화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떤 네네. 의도로 보십니까? 예,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 리비아 정부의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엔의 결의안을 수용하겠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정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요, 리비아의 가다피군이 이 반군 세력의 거점인 벵가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또 진격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벵가지에 50km 떨어진 알마구룬과 슬루크에서 카다피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가다피 정부가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결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그 군사적 조치를 끝내고 그 동부 지역을 사실상 반군의 자유 지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권력의 큰 이 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그 가다피는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돼서 현재 그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향후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어떤 조사와 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자신이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끝까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반군 세력을 소탕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국제적인 군사 개입이 있기 전에 이제 사태를 장악하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네네. 역으로 말하면 군사 개입, 국제사회 군사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관한 유엔 결의 자체도 너무 늦었다라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벵가지에 거점을 둔 반군과 또 이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빠른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국제적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유럽 연합과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이 오늘 파리에 모여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또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몇 시간 전 이 성명을 통해서 가다피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랬죠.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놓았는데요. 민간인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또 군대의 벵가지 진격을 중단하고 또 군대를 퇴각시키고 또 모든 지역의 수도와 전기, 가스 공급, 또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을 요구했는데요. 만약 이것을 가다피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결국 리비아 사태도 또 며칠 이렇게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의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석희 교수가 아닌데 누구지? 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니 메시지와 문자로 물어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아나운서 김창옥이고요. 손석희 교수가 특별 위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지진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여파가 일본 스포츠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예.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프로야구 쪽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토료지 일본 야구기구, 우리나라의 KBO 같은 그런 조직인데요. 이 커미셔너가 센트럴리그는 예정대로 다음 주 금요일 개막전을 치르고 퍼시픽 리그는 4월 12일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프로야구 선수 협회 같은 조직인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에서는 두 차례나 야구 개막 일자를 늦추자고 주장을 했지만 센트럴리그 구단들이 야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단 센트럴리그는 원래 예정됐던 날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5명 가운데 야쿠르트 임창용 선수가 25일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에서 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시리에 빠져 있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은 야구를 통해서 희망을 주자 하는 그런 네.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요미우리를 비롯한 센트럴리그 구단들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를 연고로 하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퍼시픽 리그인가요? 그렇습니다. 퍼시픽 리그의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센다이시가 연고지인데요.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홈구장을 사용할 수가 어렵게 돼서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대체구장에서
시즌을 일단 시작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고베는 오릭스 버팔로스의 전신인 오릭스 블루웨이브의 연고지였던 곳인데 사실 그곳도 또 1995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일본은 이 야구 경기장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어쨌든 이 라쿠텐을 비롯한 지바 롯데, 세이블 라이온스 그리고 이런 퍼시픽 리그 구단들은 팬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단 시범 경기 다 취소가 돼 있고요. 연습 경기, 자체 정백전들을 통해서 전력을 강화한 뒤에 앞에 말씀드렸던 4월 12일 새로운 시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돼야 오릭스의 박찬호, 이승엽, 지바 롯데의 김태균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은 라쿠텐의 김유영 선수를 포함한 우리 선수들 활약상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12일이면은 뭐 원전 사태도 가부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어느 정도는 지어질 테고 네. 본격적인 쓰나미 복구도 시작이 될 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하는 그런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 선수의 1년 만에 재대결이 관심을 모았는데 피기어 선수권 대회 무산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 국제대회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뭐 예상치 못했던 일로 그 대회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장소를 옮겨 열리는 일이 이따금 일어나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대표적인 게 1916년과 1940년 그리고 1944년 하계올림픽이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지 못한 일이 있었고요. 네. 원래 이 대회들은 1916년 대회는 이제 베를린이었고요. 1940년대에는 도쿄 그리고 1944년대에는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해당 연도에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936년, 1964년 그리고 1948년에 해당 도시에서 뒤늦게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03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가 애초에는 중국에서 열기로 돼 있었는데 네.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그 사스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을 번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를 경기 장소를 미국으로 옮겨서 이렇게 열었고 중국은 4년 뒤인 차기 대회인 2007년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에 2011년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혹시 장소를 옮겨서 치러지게 되면 앞에 사례들처럼 국제빙상경기연맹 ISU에서는 나중에 치러질 대회 개최권을 일본의 어느 도시 도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보장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일단 도쿄 대회가 무산이 되면서 김연아 선수 내일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에서 훈련을 계속을 하고요. 김연아 선수 지금 독일의 카타리나 비트가 뮌헨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뛰고 있는 것처럼 네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다시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이번 귀국하는 기회에 또 주력하게 되고 5월에는 또 아이스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일정도 변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에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모여서 다음 주 금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온두라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몬테네그로와 평가전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요. 몬테네그로가 25일 일본전을 취소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취소하겠다고 알려왔거든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대표팀으로 보면 이쪽 아시아 쪽 투어 계획을 모두 다 철회한 게 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정이 좀 조정이 됐고 일본 축구 대표팀의 경우는 이 몬테네그로전도 그렇고 또 29일 뉴질랜드와의 평가전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모두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취소되는 대신에 오는 29일 오사카에서 일본 국가대표팀과 J리그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선발팀 간의 자선 경기를 물론 이 자선 경기 치러서 모아진 돈은 이제 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겠죠. 네. 자선 경기 열기로 했는데 이거는 A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 가운데 국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소집은 아마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이 29일로 예정돼 있던 몬테네그로전은 취소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25일 온두라스 경기는 그냥 하고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대세가 됐죠. 한 1000만 명 시대가 됐는데요. 더 이상 스마트폰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가 열렸는데요. 박윤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만져보시고 이렇게 쓰다듬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어디를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벨소리를 들어가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아버님 잘 쓰고 계세요? 아니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이거 아버님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배경화면 여러 가지 나오죠. 배경화면 클릭하면 그림을 찍고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배경화면 설정. 그러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꾹 누르면 되는구나. 네. 근데 그걸 자꾸 메뉴 찾아서 터치식으로 하려니까 네. 기억 안 돼. 네. 아버님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꾹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야기니까 어려워요 진짜로. 어머니 트위터는 뭐냐면요. 저 스마트폰으로 글을 공유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으로 서로 글을 공유하고 네, 있다고. 예.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메일 보고 그러죠, 어머니. 답변하시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용어가 트위터예요. 글 공유. 네. 그리고 여러 사람과 그지요. 여러 네. 사람하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젊은 사람도 머리 아픈 스마트폰인데 아주 고생하시는데요. 특강 첫 시간 20여 분의 어르신들이 벨소리 바꾸기, 배경화면 바꾸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가시는 중이라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또 자꾸 이렇게 이제 잊게 되셔서 고생스럽긴 하셨지만은 그러다고 지금 해놓지 않으면 점점 뒤처지시니까요.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강좌가 나흘 남았다고 하는데요. 강좌를 다 이수하시고 나면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쓰실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60초 풍경 박윤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정치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본 원전 소식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죠. 네네. 원전 심각도를 상향 조정했다고요? 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도를 국지적 영향을 뜻하는 4단계에서 광역 영향을 뜻하는 5단계로 높였습니다.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보면 원전 사고를 가벼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4등급은 다중이 상당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를 의미하고 5등급은 다중이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 매겨지는데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로 사고 등급은 5단계였고요. 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가장 높은 7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고모리 아키오 도쿄전력 상무는 이 체르노빌식으로 콘크리트 봉인까지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호기에서 3호기까지를 완전히 폐로할 가능성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명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정확히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지금 네. 좀 판단이 조금 잘 안 서는데요. 미국은 뭐 자체적으로 또 정보를 수집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일본 분들의 말을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켜보겠다는 건지. 지금 하여튼 어찌됐건 지금 물 붓기에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총력을 지금 쏟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네. 어제도 일본 정부가 이 냉각수가 거의 바닥난 걸로 여겨지는 3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 이틀째 물 붓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차 6대를 이용해서 50톤 가량을 넣었는데요. 하여튼 연료봉이 냉각수에 잠기도록 하려면 최소 그 100톤 정도는 있어야 된다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톤 정도 거기에는 못 미치는 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효과가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이 물붓기 작업 뒤에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긴급 출동한 도쿄 소방청의 하이퍼 구조대는 앞으로도 이 호스를 이용해서 물붓기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물붓기의 실효성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 등은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냉각수 공급용이 아니고 방사능 물질, 기체성 방사능 물질을 씻어내는 거에 목적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전원도 지금 신속하게 복구가 돼가고 있죠? 예, 도쿄전력이 이 노심 냉각 장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외부 전원을 우선 이 2호기 변압기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속도가 좀 더뎌서요. 일러야 오늘 펌프 작동이 가능할지 판명이 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간 나우토 총리가 지진 발생 일주일을 맞아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 등이 결사의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외교부의 민동석 제2차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일본 내의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80km 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가급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경 80km 밖에 있는 이내에 있는 교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피하라고 한 거죠. 네.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센다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긴급구조대 107명 가운데 3분의 1을 어제 오후에 니가타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에 구조작업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만 센다이에 체류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은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신속대응팀 7명도 철수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백두산 화산을 공동으로 좀 연구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네요. 예,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그 북측의 제안이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 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통일부하고 기상청 같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백두산 화산 연구를 담당해온 기상청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북한과의 협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이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화를 제의한 거는 아무래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그 빌미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권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채택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하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등 15명이 이 한나라당 안하고 민주당 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한나라당 측 청문 보고서가 15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 보고서에는 어쨌든 적격하다는 의견이 들어있고 물론 부적격 의원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적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본 대지진 등을 고려해서 그러지는 않는 쪽으로 그래서 보이콧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 대기업의 이익공유제를 제안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위원장을 사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예,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정 전 총리가 어제 기자와 만나서 최근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이 거칠게 비판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면서 최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장관은 정 전 총리가 지난달에 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기한 직후부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수행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인 16일에도 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또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여권 일각에서 좋은 짓에서 출마 제의를 해온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 논란이 커져서 출마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인 이수기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여러분, 조지 오웰이 이것을 일컬어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는 이것이 열리는 일요일에 혁명이 가능할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격렬하고 가장 뜨겁게 사람들을 흥분 감동시키는 운동 경기, 바로 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양팀 11명의 선수들이 넓은 그라운드에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공 하나를 놓고 아주 단순하게 부딪히는 경기인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또한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이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수도 아니고 또 감독도 아닙니다. 그라운드의 포청천, 바로 축구 심판입니다. 축구 심판으로 18년 동안 그라운드에서 땀 흘렸던 이분입니다. 박혜용 심판을 오늘 아침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판, 축구, 스타, 감독, 선수들은 많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축구 심판으로 이렇게 통으로 한 30분 이상 인터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국내 일반 대학에서는 최초로 축구학과가 개설된 호남대에 교수로 강단에 서시게 됐다고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심판을 하시다가 이제 대학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일반 대학의 축구학과는 처음이죠?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축구학과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물론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서 체육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제 일반 대학에서 최초일 것 같은데 축구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체대도 아니고 일반 4년제 대학의 축구학과에서는요? 네, 저희 학교 축구학과에서는요, 이제 실기 이론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기로는 우리가 축구학과이기 때문에 네. 축구의 기본 기술이라든지 고급 기술을 가르치고요. 이론으로는 이제 지도자, 심판 관련된 그런 수업, 경기 규칙이라든지 또 코칭학이라든지 스포츠 심리학, 또 마케팅, 축구와 이거 매스메디아 관계, 또 축구의 문화와 역사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일반과 스포츠 마케팅과 축구를 섞어서 가르치는 이제 종합과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은 선수들만 뽑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과는 이제 축구를 한 학생이나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네.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축구 하지 않은 학생들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의 꿈이 많습니다. 스포츠 기자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직업이 널려 있기 때문에요. 네.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는 이제 선수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선수를 하시고 나서 지도자를 하든지 네. 심판을 하든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길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축구학과를 나오면 이제 어디로 진출을 하게 되나요? 아까 기자도 말씀하셨고 물론 지도자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겠죠? 네네. 다양하겠죠? 네,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축구학과를 전공하면은 이제 축구 행정가라든지 에이전트 또는 이제 경기 분석관. 아, 에이전트가 있군요. 요즘 네. 또 장점은 이제 축구 지도자와 심판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네네. 그러다가 또 생활체육의 지도자라든지 특히 이제 방송인도 아마 이제 배출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저도 축구 중계를 가끔 합니다만은 또 교수님 제자한테 제자리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제자를 키우겠습니다. 이것도 축구학과에서 축구 제대로 공부하고 나온 유명한 스포츠캐스터가 나오면 저 같은 사람 밀려나야 되는데. 예. 우리 박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란 타이틀이 아직은 좀 생소하시죠, 아무래도.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한 28년간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다가 네. 금년에 이제 교수했기 때문에 정말 네. 어색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국제 심판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또 물론 이제 체육 선생 하면서 국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심판이라는 명예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어색하죠. 박 교수님, 이 박혜용 심판은 국내 1호라는 이런 수식어가 타이틀이 참 많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심판 생활하면서 국제 심판하면서 네. 제가 최초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결승을 더 받고 네. 또 최초로 이제 그 미국 월드컵 94년 미국 월드컵에 또 최초로 배정을 됐고요. 네. 거기다가 또 심판 부분에서는 또 최초의 국내 박사가 또 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교수까지 제 2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최초자가 많이 지금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94년 미국 월드컵에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국제 심판으로서는 최초로 월드컵 무대를 밟으신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는 사실 그 FIFA에서 직접 지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국제 심판 중에서 네. 그 배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각 대륙별 그 연맹에서 우수한 그 심판들을 양성을 하고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추천을 하는데 과거 저희 때만 해도는 FIFA에 있는 그 배정위원들이 네. 직접 선정하다 보니까 눈에 띄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뭐 경력이나 이런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춰야지 일단 지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심판이 되려면 뭐 최소한도 영어 실력은 뭐 뛰어나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각 분야에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부심 활동할 때 경력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첼 테스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다양한 어떤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월드컵 심판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왜 축구 선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제가 충북 용동 태생입니다. 그래서 충북 용동 초등학교, 중학교를 축구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아주 반대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축구가 없는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체육과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서울대학 체육과에서 축구부가 있어서 그때 좀 활동 좀 했습니다. 그때 저 방송 해설로 유명한 분들하고 같이 그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체육과에 축구부 활동할 때에 지금 이제 그 KBS 그 해설하시는 이용수 그 세종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강신우 SBS 해설위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볼을 쳤습니다. 참 저 축구도 잘하시면서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셨네요.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이 되겠다고 이렇게 그 진로를 바꾸신 계기는 혹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축구부 활동을 할 때에 저희 학교에 그 이제 감독이 그 옛날 MBC 해설위원 그 이우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감독으로 오셔가지고 예. 그분이 항상 자랑을 하십니다. 국제심판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국제심판 활동하셨거든요. 네. 국제심판이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뭐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아시아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한 3학년 때쯤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 나도 졸업 후에 국제심판이 되면 정말 공짜로 네.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아시아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 해서 그때 이제 꿈을 갖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이우연 선생님 저희 뭐 대선배이시지만은 이철원 아나운서나 이런 그 저희 선배 아나운서들과 참 방송 오래 하셨는데 그런 또 자극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축구 국제 심판 하시면서 그렇게 해외 여행 많이 다니고 또 이렇게 휘슬 불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진짜 좋으시던가요? 제가 그 한때는 이제 그 국제 심판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학사, 석사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올림픽, 월드컵에 참가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뭐 심판을 하다 보니까 뭐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나가면 뭐 그 장관급 대접을 받다 보니까 거기 흠뻑 젖어가지고 네. 아주 공부하는 걸 깜빡 놓쳤을 정도입니다. 이 국제 심판 물론 뭐 국내 심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심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그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관계 없습니다. 축구만 좋아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심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알다시피 이 축구 심판이라는 것은 그 큰 경기장에서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경기 규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지 능력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 심판들 건강을 위해서 이 신체 검사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심전도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누구나 뭐 축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심판에 지원을 해서 소정의 테스트와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급수가 있습니까? 심판도 급수가 있죠? 국내 심판에? 이제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제 3급, 네. 그다음에 2급, 그다음에 1급. 네. 1급에 한해서 이제 국제 심판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급에서 2급 갈 때는 2년이 걸리고요. 네. 거기서 또 경기 경험이 30회 이상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또 2년에서 다시 2급에서 다시 또 2년이 걸쳤을 때 1급을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네. 이렇게 이제 뭐 3급, 2급, 1급 이렇게 국제 심판이 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 경기장에서 경기를 이렇게 직접 주심을 보시다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평가도 받고 그러나요? 혹시?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것이 이제 심판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심판들을 관리해주고 네. 교육하는 심판 감독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기장 저 위에서 심판들의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평가해서 나중에 경기 후에 잘못된 점, 잘한 점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심판 감독관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평가에 의해서 이제 3급에서 2급 가고 2급에서 1급 가고 1급에서 국제 심판 가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평가서가 이렇게 따라다니나요? 네,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갈 때 심판 감독관의 평가서가 실기 점수가 3급에서 2급일 때는 7.5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네, 네. 2급에서 1급일 때는 8.5 이상의 실기 점수를 통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저 경기를 몇 경기 주심을 봤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관의 평가에 의해서. 경기도 몇 경기 이상을 채워야 되지만은 네. 그것도 이제 심판을 보시면서 잘 봤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이제 그 윗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이제 국제 심판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여러 국제 경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꿈은 이제 월드컵 무대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무대를 밟은 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나는 꼭 월드컵을 가는 감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나 혹시 뭐 무슨 뭔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심판이 그 최초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결승전에 제가 봄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차후에 있을 월드컵에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정말 그 국내에 와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심히 준비성 있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최초로 이제 월드컵 레프리로 배정됐죠. 그래서 역시 제가 볼 때는 어떤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그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어느 경기 하나하나가 다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월드컵 무대에 딱 서면 이게 이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에 이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세계 최고의 그 스타 선수들과 그라운드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가슴이 떨려서 이게 휘슬 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참 그 심판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주심이나 부심이나 많은 관중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유명한 선수와 같이 이렇게 호흡할 때는 정말 긴장하고 불안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한다든지 마음이 컨트롤한다든지 나름대로 심상 훈련이라든지 그런 심리적 요법에 의해서 정말 마음의 안정되는 상태를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월드컵 무대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보통 왜 선수들도 아무리 이제 훌륭한 선수들도 그런 첫 무대 아주 큰 경기에 나가면 이 막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뭐 인간인지라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첫 경기 때는 정말 뭘 어떻게 봤는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을 했는데 이제 한 경기 갈수록 차차 그 마음의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월드컵 때는 이제 그 최고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다 보니까 그런 동작 하나하나에 평상시보다도 더 집중력 있게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월드컵 때 하신 그 첫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시겠네요. 지금 제가 첫 경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저기 그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이요? 아니, 아르헨티나요. 아, 예. 예, 그때 이제 마라도나 선수를 제가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입장할 때 보니까 그 마라도나 선수가 생각보다도 키가 작죠. 이 가슴 부위가 막 너무 두꺼운 거예요. 예. 거기다가 더 특징이 있는 것은 네. 발이 완전 왕발인데 예.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렇게 크고 왕발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순발력이 나오고 볼 잘 찰까 걱정을 했거든요. 네. 정말 그 순간적인 이 순발력은 대단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습니다. 네. 오히려 하긴 마라도나 같은 세계적인 그 탑스타와 경기 있으면 사실은 그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겠지만 그래도 심판이시잖아요. 그또 약간 또 위에 좀 마음은 그러나 이게 또 체면상 그러기도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유명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그 유명한 선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그 주위의 어떤 그 선수들을 반칙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많이 이게 좀 관심을 더 둡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특별히 좀 더 주의 깊게 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하는 그 축구 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플레이를 저지하는 그런 선수들에도 더 오히려 깊이 관찰해서 그렇죠. 반칙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또 뭐 그런 유명한 선수라고 또 이게 잘 안 불어주고 이러면 또 뭐 너무 유명하니까 봐준다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 선수라든지 유명한 선수들은 사실 반칙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가 네. 반칙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심판으로 활동하시면서 주심을 보셨던 경기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제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제 2차 라운드 때 그 중국하고 이란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중국 팀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마 역대 최고의 맨발을 갖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네. 그때 중국 이란이 중국 팀이 너무 좋아서 그때 1라운드만 이겼더라면 아마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만큼 좋은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 팀이 전반전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에 4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에 있는 관중들이 정말 그 실망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경기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하여튼 뭐 선수들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서로 사실 영문을 모르고 다 그냥 넋이 나간 듯이 골 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근데 대표 선수들이라도 네. 그 어떤 그 안정된 플레이 할 때는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데 자기들이 졌을 경우 그럴 때는 정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가까이서 볼 때. 네. 그라운드에서는 아주 엄한 포청천으로 이제 대학 축구학과의 교수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전 월드컵 국제심판 박혜용 교수와 토요일에 만난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선집중 토요일에 만난 사람 그라운드의 포청천 지금은 대학에서 축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 월드컵 축구 심판 박혜용 심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심판하면은 저 돈을 많이 받습니까? 경기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심판들의 그 수당은요. 네. 그 한 경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스테이로 네. 이제 경비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는요. 월드컵 심판에 배정되면 네. 주심은 500불. 하루에? 부심은 하루에요? 예. 네. 부심은 300불. 그리고 이제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그런 경기는 주심은 100불. 부심도 100불. 돈이 안 되네요? 부심은 저희 나라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좀 가난한 나라에서는 큰 돈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뭐 저 유럽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이 안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하시려고 거의 생업까지 팽개치시면서 사실 이 심판은 사실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그 매력에 빠지면요 정말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심판의 가장 큰 매력, 짜릿함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경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에 의해서 이 경기의 어떤 모든 그 장면이 어떻게 네. 변화가느냐
최고의 작품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에 달렸거든요. 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봤을 경우에는 이 엉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도 중계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경기는 참 물 흐르듯이 말이죠. 쫙 흘러가면서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기는 자꾸 이렇게 뭔가 툭툭툭툭 끊기면서 이 토막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저 선수들이 경기의 상황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뭐 반칙이 엄청나게 나오면야 도리가 없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보면 심판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우리 심판을 비유할 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이렇게 네. 하는 표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네. 그 어떤 심판의 그 운영 능력에 따라서 이 경기의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네. 그런 심판이 있는가 하면 네. 가끔씩 또 실수를 해가지고 좀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두고 여기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도 한 두서너 번이 있는데 오래오래 갑니다. 이 스트레스가 한 번 제 실수로 인해서 어떤 경우였습니까? 제가 아마 그때 그 올림픽 경기일 것 같습니다. 네. 바사 올림픽 경기 때 제가 사실은 업사이드를 들어야 되는데 네. 들질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팀이 사실은 졌어요. 네. 졌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안 드셨어요? 제가 아마 그때 좀 이 집중력이 좀 없었나 봐요. 아, 확신이 안 드셨나요? 예. 아, 같긴 같은데 확신이 안 드니까 주저하셨군요. 예, 주저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나중에 네. 다음날 아침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실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팀이 지고 나왔으니까 한 네. 6개월 이상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항의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월드컵 때니까 항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약 그랬다면 어마어마한 올림픽. 올림픽 때. 올림픽 때. 아, 죄송합니다. 네. 올림픽 때인데 국내에서 그랬으면 정말 많은 지탄을 받았을 텐데 그런 아픔 아마 심판이라면 그런 아픔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대놓고 뭐 항의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하는 그런 또 자괴감이 확실히 또 남으시는 모양이죠. 예,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예. 그 외 지금까지도 그 많은 축구 팬들이 기억하시는 저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스위스하고 경기할 때 그 선수의 스위스 선수의 골이 업사이드냐 아니냐 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뜨거웠었잖아요. 네네. 업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결국은 부심은 업사이드라고 귀를 들었는데 주심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우리 심판 부심 입장에서는 정말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부심이요? 예. 아. 부심을 실수했는데 이제 뭐 주심은 뭐 그 당시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주장대로 해서 이제 판정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뒤늦게 뭐 정확하게 밝혀졌지만 네. 그만큼 그 심판들은 그 현장에서 그 직결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참 그때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축구 팬들은 이제 스위스가 골을 넣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옵사이드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엄밀하게는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제대로 본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왕 뭐 판정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건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슛 했는데 말이죠. 네네. 그 심판 발 맞고 꺾여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네. 참 그 억울하고 네. 분통이 터져도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골로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 규칙에 보면 네. 경기장 내에 있는 네. 심판, 네. 그다음 이제 골대, 네. 코너 플렉 포스트는 경기장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분통이 터져도 심판 발 맞고 들어간 것도 골대 맞고 들어간 거하고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제 스로인을 했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확 던졌는데 말이죠. 헤딩을 하려고 다 떴어요. 골키퍼도 떴는데 아무 머리에도 안 맞고 골키퍼 손에도 안 맞고 골대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던져서 들어갔어요. 예.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축구 경기는 발로만 하라고 했지 손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파에서 네.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그 규제를 뒀어요. 네. 그래서 스로인을 할 때 스로인으로 직접 네. 자기 골에 들어가건 네. 상대편의 골에 들어가건 네.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때는 노골로 인정해야죠. 축구의 본질과 어긋난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선수가 부상을 하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선수를 케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왜 공을 이제 옆으로 내차잖아요. 네네네. 이제 공격권을 그러고 나서는 넘겨주잖아요. 그쪽에다가. 네. 그럴 때 이제 한다고 툭 찼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이 근황이 상대편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려고 툭 찼는데 네. 상대편 진영으로 찼는데 그게 상대 골대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골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골을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에게 주려고 한 거였지만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축구 용어로 이제 드롭볼인데 네.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이제 드롭볼인데 네, 네. 드롭볼의 그 인플레이 재개되는 방법은 볼이 지면에만 닿으면 인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 볼을 당연히 상대편에 줘야 되는데 이 볼은 지면에 닿았으니까 인플레이 된 상태에서 네. 볼 찾는데 그것이 자기 걸로 들어가건 네. 상대 걸로 들어가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골로 인정해야 됩니다. 뭐 그거를 공을 잡지 못했거나 막지 못한 것은 뭐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죠.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골은 골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경기 규칙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저 골프나 이런 데에만 경기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축구는 가장 단순한 경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옵사이드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그게 뭐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축구 경기도 과학적이라고 이제 사실 남들은 단순한 것 같다, 발로하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축구는 정말 과학입니다. 네. 볼의 패싱의 같은 거 순간 그 타이밍이라든지 전술 전략 이런 오프사이드 여러 그 다양한 면에 보면 정말 이 축구 경기도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판들도 그 경기 중계 화면 같은 거 보면서 계속 이게 스타디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하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최근에 뭐 프로 심판들도 경기 후에는 반드시 네. 동영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뭐 감독관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또 내긴 합니다만은 심판들도 그렇죠. 자체적으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뭐 이제 대학 교수님으로 이제 후학을 양성하시고 계시지만은 아무래도 국제 심판 되려고 하는 이제 축구학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국제 심판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그 명예가 있고요. 또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참 그 세계에 모든 데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세계에 나감으로 해서 어떤 그 마인드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배움도 많고 네. 정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런 그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국내 심판 3급, 2급, 1급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만은 훌륭한 국제 심판이 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요건들을 꼭 갖춰야 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활동해야 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 영어, 예, 네. 영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또 실제 경험도 많아야 되니까 네. 신체적인 그런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또 인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많은 후배들이 축구 심판으로 이제 그 뛰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뭐 이제 꿈을 꾸는 분도 계시겠는데 혹시 심판도 정년이 있습니까? 예, 국제 심판은 이제 45세로 제한되어 있고요. 45세요? 네네. 아, 왜 45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5세가? 사실 이제 45세쯤 되면은 이런 체력적인 감소, 또뭐 시야에 또 여러 가지 좀 떨어지는 거라든지. 하긴 90분 넘게 선수들하고 계속 한 뭐 10몇 킬로 뛴다고 그러죠. 그걸 뛰어야 된다고 하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테고. 네네. 아,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뭐 특별히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45세 넘으면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인 그런 감소라든지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이 좀 닥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옷 벗는 그런 경향이 많죠. 네. 그 이제 우리 대표팀 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대표팀 만약에 이제 심판으로서 우리 그 선수들에게 요거 한 가지만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그 사고 방식이 그래도 아마 우리 국내에서의 그 심판이 판정하는 거와 네. 그 외국에서 판정하는 국제 심판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국내 하는 식으로 사고 방식을 한다면 심판들을 볼 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심판도 국제적인 수준의 심판에게 적응해 가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전 월드컵 국제 축구 심판 박혜용 교수 만났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해본 결과 마침내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결혼하든 날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장시성의 제안에 동의하더라도 나는 두 집의 조합을 최적의 선택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자랑스럽고, 욕망을 숨기고, 모든 관습을 깨뜨립니다. 오래된. 나는 고개를 들고 그에게 키스를 하고, 진심을 담고 싶어서 그의 입술 끝에 속삭였다. 며칠간 동거를 해본 결과, 거래 내용이 외부 소문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범한 청년처럼 돈 쓸 줄만 아는 공허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날카롭다. 경제시장 분석도 명확하다. 분명히 절대 유형이 아니라 식탁 위의 모습입니다. 장씨는 내 눈빛을 눈치채면서도 내가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뒤로 미루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소문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아직도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헷갈리는 것도 사실인데 일부러 그런 루머를 퍼뜨린 거겠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건 똑똑한 것과는 다르죠. 멍청한 게 틀림없어요.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장 가족의 재산은 적지 않습니다. 누가 성실한지, 누가 이중적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그는 누가 자신의 등을 찌르는지 몰래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무능한 척했다. 장 11생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보내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애인도 바꾼다는 소문도 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씨는 두유를 한 입 뱉어내고 계속 기침을 하며 손을 떨었다. 그가 공개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단지 대부분의 뉴스 네트워크가